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국 주류 시각을 대변하는 대표적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6차 북핵 실험 이후 대문 기사는 트럼프 정부의 군사행동 거론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광범위한 비극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멍청한 소리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과 함께 지난 8년 오바마 정부 때보다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인 협상과 경제 관계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끝없는 말 전쟁은 북한의 주장을 오히려 강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옵션을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북핵 실험이 계속되는 마당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구체적 정책이나 통일된 정부 견해 없이 거친 말부터 토해내는 트럼프 덕분에 미국의 긴장도는 계속 분명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그 긴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왜 트럼프의 거친 말들은 그 당사자가 될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결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을 우리 언론 스스로는 안 하는 겁니까? 죽는 건 우리인데. 그럼 트럼프의 말 이상으로 거칠게 트럼프를 직접 비판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왜 우리 땅에서 벌어질 일인데 이역만리 미국인들 말을 중계만 하는 건지. 동맹은 동맹이고 해야 할 욕은 좀 하고 삽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북핵 뉴스가 아직도 많이 쏟아져요. 그죠? 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요, 미국이 한국에 수조원대 무기를 팔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적으로 승인했다라는 건데요. 개념적 승인이라는 표현은 의회의 최종 승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무기 종류는 특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계획에 없었던 새로운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아마 이제 한국 미사일 탄도 중량 제한 풀어주는 대가 주고받은 거겠죠? 네. 네, 물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요, 두 정상 간의 구체적인 무기 도입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실무 차원에서 얘기를 했거나, 뭐, 상징적으로 얘기했거나. 근데, 과거를 되돌아봐도, 그러니까, 60여 년간 우리한테 무기를 계속 팔아왔잖아요. 예. 세계 최대 무기 장사꾼이죠, 미국이. 그런데, 장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고, 과거에 처음으로 사거리 풀어줬을 때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데, 그때도 그거 늘어지면서 탄도미사일 팔았어요. 예. 미사일 제한을 풀어주지 않고 무기 많이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 탄도 중량은 무제한으로 해제하면서 주고받은 거니까,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거래라고 보긴 합니다. 예. 근데 이걸 이제 미사일 주권 회복이라고 일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죠. 예. 7월 달인가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협정도 조약도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이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가서 시작된 거거든요. 지침. 기분 나쁘게. 미사일 개발에 관한 자율 지침이라고 79년에 만들었어요. 예. 자율이 무슨 자율입니까? 예. 미국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한 건데. 그 때문에 북한이 89년에 이미 노동미사일로 한 1300km, 대포동으로 2600km 개발할 때 우리는 180km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못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 때 한 300km로 늘렸고, 거리를. 그것도 그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협정에 가입하고 나서 미국은 미사일을 팔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고.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전시작전권 한수 합의하고 나서 그때 협상 시작해서 2년 걸려가지고 또 사거리를 800km로 이명박 정부 대서에 받아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 탄도를 무제한으로 풀겠다는 거죠. 이게 무게가 풀리면 본질적으로 거리도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게 무거운 거를 나르다가 가벼운 걸로 바꾸면 더 멀리 가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사일 관련해서 제약은 사실상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다른 뉴스가 또 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오늘 출국합니다. 오늘 개막하는 동방경제 포럼 참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문인데요.
이를 앞두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용들이 좀 눈에 띄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적절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지만 동시에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모색을 계속할 거다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반복하고 뒤이어 국제사회가 이를 비난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왔죠. 벌써 십몇 년간 이상. 십몇 년이 뭡니까? 9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북한이 핵 관련해서 뭔가 도발을 하고 경제 제재하고 압박 강화하고 하지만 또 핵 개발하고 이걸 근본적으로 끊긴다는 거죠. 뭔가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멘트는 뒤에 가장 긴 것 같습니다. 예.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리고 푸틴도 몇 마디 했죠. 예.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는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브릭스 정상회의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서 한 이야기인데요. 북핵 문제를 제재로만 푼다면 전 세계적 재앙이 올 수 있다. 제재로만. 예. 경제 제재로만 안 된다는 거죠. 예. 제재로만 푼다면 전 세계적 재앙이 올 수 있다. 예. 예, 또 영국 BBC가 전한 푸틴 대통령 말도 있는데 북한은 그들의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풀을 뜯어먹는다 해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도 그랬어요. 중국이 이제 핵 개발을 50년대 말에 하려고 할 때 그때 이미 핵을 가지고 있던 소련도 이제 먼저 핵을 가진 미국과 소련은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이 핵개발 선언하자 미국만이 아니라 소련도 경제 제재하고 뭐 악마라고 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때. 근데 모택동이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항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북경을 폭격한다. 그때 핵실험이 신장 위구르인가 거기서 있었거든요. 예, 거기도 폭격한다고 하고 핵 개발하는 기지가. 거기 대해서 모택동이 뭐라고 그러냐면 10,000년이 걸려도 개발할 거라고 했었고 예. 우리 공격해라. 그러면 우리 인구 6억인데 3억 죽고 3억 남아도 우리는 계속 한다는 얘기도 했고 바지를 전당포에 맡겨도 개발하겠다고 했고 뗄나무로 불을 지펴서라도 핵 개발한다고 했어요. 예. 결국 그래서 핵 개발했고 근데 당시 중국이 핵을 개발했던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거였죠. 북한이 북미 협정을 원하잖아요. 그때 중국은 중미 협정을 원했어요. 안전 보장을 위해서. 평화체제 협정. 네. 말씀이신 거죠? 당시 이제 구소련과 미국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은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64년에 성공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핑퐁 회의가 실제로 열렸죠. 중미 회의가 그래서 국교 정상화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경제 제재에서 북한이 지금 겪는 것과 비슷한 소련도 그 역사를 봐왔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에 풀을 뜯어먹는다 먹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중국도 그랬거든요. 비슷한 뭐지 뗄나무로 불을 지펴서라도 개발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푸틴이 한 거죠. 자기들은 봐왔으니까.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댓글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인 팀장 가운데 검찰이 전직 국정원 직원 2명에게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양지의 기획실장을 지낸 노모 씨에 대해서는 원세현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으로 청구했고요. 또 현직 양지의 사무총장인 박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제일 웃긴 거는 이렇게 소위 국가정보원의 요원들이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댓글 찬반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포털에 게시판이나 들어가서 어떻게 댓글 찬반을 올리냐 내리냐. 국정원 했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운 겁니다, 사실. 예. 그런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댓글 찬반 교육을. 예, 아무래도 퇴직 직원이다 보니까 인터넷이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직원들이라서 모여가지고 다 같이 컴퓨터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냥 컴퓨터 공부라는 게 댓글을 어떻게 달고 찬반을 어떻게 올리냐. 그렇죠. 인터넷 여론 공작에 대한 기술을 배운 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정원 댓글 연루 의혹을 받는 서경덕 교수에 대한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해명이 나왔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로 국정원에서 실비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건데요. 서 교수는 예민한 주제를 다뤄 국정원 쪽에 연락한 사실은 있지만 댓글과 관련한 제안이나 돈은 받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한글 전파 프로젝트나 유네스코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받은 적은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어제 납득이 쉽지 않은 대목이 있다고. 예. 친한 국정원 직원이 실적 때문에 자기 이름을 자기 몰래 올렸다고 처음에 그랬다가 이게 이제 이름만 올리면 모르겠지만 돈이 갔기 때문에 만약에 영수증이 있으면 횡령 아니냐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원이 단순히 양심선언 수준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데 서경덕 교수에게 말을 하고 서경덕 교수가 그걸 언론에 먼저 얘기해버리면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면 자기는 국정원 내부 조사에 거짓말을 했고 또 국정원 조사 부실을 세상에 알렸고 돈도 횡령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리는 거니까 자신이 그렇게 가중처벌을 받을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예, 서경덕 교수의 해명만으로는. 근데 이제 영수증이 있다 보니까 돈을 받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여전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은 사립대 교수가 한글 전파 유네스코 관련 일을 하는데 왜 국정원한테 돈을 받습니까? 네,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으로 보이는데 국정원으로부터 이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정원 내부 자료에 대통령 업적 홍보를 위해서 지원금도 서 교수에게 책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립대 교수가 대통령 홍보를 대신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왜 국정원에 책입니까? 문체부 일인 것 같고. 문체보다 국가 홍보를 하지 대통령 홍보를 따로 한다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 홍보를 위한 지원금을 국정원에 책정해서 사립대 교수에 준다. 댓글에 투입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예, 국정원이 원하던 것을 제공하고 돈을 받은 사실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돈을 준 국정원 직원도 그렇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부에서는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명단이 거의 같이 있었다는 것은 국정원 입장에서는 댓글 공작과 본질적으로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했다는 거겠죠. 예. 대통령 찬반 클릭하는 거나 대통령 정책에 대통령 홍보를 사립대 교수 중에 지명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나 그래서 댓글 부대 명단과 함께 관리한 게 아닐까 그런 추정이 가능하겠네요. 이게 이제 댓글 부대 처벌하듯이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식적이진 않네요. 예. 국정원이 왜 대통령 홍보를 위해서 특정인에게 지원금을 책정해줬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한 일도 밝혀질 것 같아요, 앞으로. 대기업 임원이 댓글 예, 공작을 롯데라고 했다고 특정되어 하니까. 있죠. 서 교수님은 지명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먼저 기사가 된 것 같고. 자, 또 뉴스가 있습니까? 네, 댓글 관련된 소식 계속 전해드리면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해서 폭로한 사이버사 전직 간부가 검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간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공작 계속됐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가서 관련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요것은 저희가 직접 이 기사를 취재한 KBS 기자가 나와서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자였던 사람부터 이미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을 달기를 했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 조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기사화 됐군요. SBS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했는데. 자, 어쨌든 이 댓글 관련해가지고는 계속 기사가 나올 것 같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예, 댓글 관련 스캔들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던 이름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네, 2013년에 이 사건 접할 때만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훨씬 범위가 더 컸던 거죠. 훨씬 더 컸던 거고 상상하지 못할 영역에서도 돈을 받고 댓글을 달고 있었다. 저는 앞으로 우리가 그 사람도 그런 거였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는가? 그리고 지금은 없는가? 왜냐하면 이 조직들이 외곽화하고 사실은 일정 정도 자생화하고 그리고 돈이 흘러가는 루트도 다양하게 변했을 테니까 지난번에 한번 들키고 나서 2012년에 저는 지금도
활동한 정황으로 보이는 작업들을 봅니다. 예, 근데 증거가 없어서 말을 못할 뿐. 자, 다음 수는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도 장애투쟁을 이어갔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 영장 발부에 반발해서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입니다. 어제는 고용노동부를 갔었고요. 또 오후에는 청와대를 갔습니다. 항의 방문 차원이었는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2분 만에 열리자마자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야 모두 국회의사당이든 뭐 거리든 혹은 청와대 앞에 단체로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는 이런 퍼포먼스 많이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80명 정도 갔다고 하던데 국회의원이 약속 없이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대통령 나오라고 하면 나올 리가 없다는 걸 자유한국당 의원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집권할 때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야당이,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 안 받아줬어요. 아니, 심지어는 자기들이 여당일 때도 대통령 만나기 힘들었잖아요. 예. 안 만나준다는 전제하에서 가서 불통이다. 이런 얘기하고 단체 사진을 잘 찍으면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제가 보기엔 좀 실패해요. 왜냐면은 요즘은 단체로 청와대 앞에 예전에는 못 갔죠. 경우가 굉장히 삼엄한 예.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죠. 국회의원들 정도나 돼야 청와대 앞에 가서 이렇게 단체로 시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청와대 분수 앞에서 단체 사진 찍고 왔거든요. 예. 실제로 영미관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예. 아예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고.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분수 앞에 찍었는데 요즘 여기는 중국 관광객들 코스입니다. 네, 게다가 1인 시위하는 시위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 민원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는. 이 퍼포먼스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최근에 변화된 청와대 앞 상황하고는 안 맞는다. 예. 거기 중국 관광객들 단체로 찍는 자리에서 찍었더라고요. 예. 연출에 실패한 게 아닌가. 장소를 따로 구하거나 영민관 안에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크게.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장애투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전에 자신들이 장애투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선 적이 있다면서 자신들의 지지율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밑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그래서 결집해서 반등한 일만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9월 정도 되면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정부 지지율 다 떨어질 거라고 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올해 말 정도 되면 다 떨어질 거라고 또 얘기하고, 지금은 반등하는 일만 남았다고. 좀 답답하겠죠. 사실은. 네. 야당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안 되니까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도 하는 거고. 하여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지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절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김장겸 MBC 사장이 서울 서부지방 고용노동청에 출석했습니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 행위는 없었다라고 말했는데요. 노동청은 우선 김 사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발령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수많은 의혹 중에서도 갑자기 본인은 아마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을 블랙리스트로 결국은 단죄되었는데 김장겸 MBC 사장도 이런 발령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조사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상상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MBC 사장이 지금 이제 부당노동 행위 그런 이제 출석이 됐고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네, 현행노동법에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이익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상이 너무 많고 사례가 많은데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영진이 불리한 사안인 것 같네요. 예. 자, KBS 노조 쪽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인호 이사장과 조우석 이사에 대해서 해임 청원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대통령에게 KBS 이사 임명을 추천하는 권한이 있는 만큼 해임을 할 권한도 있다라는 겁니다. KBS는 방통위에 제출을 했고 MBC 사장은 노동청에 출석을 했고 그런 상황이군요. 방송 쪽 관련해서 또 다른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네, 또 어제 SBS 노조에서도 관련된 폭로를 했는데요. SBS 윤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내렸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015년 초 윤 회장이 보도본부 부장 이상 보직자 전원을 모아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공영방송을 하는 것들이 다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납작 엎드려 있었죠. 실제 납작 엎드려 있었고 이런 뉴스들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실제로 그랬다고 추정할 만한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황들이. 자, 최근에 그래서 공영방송들 이제 구성원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고 파업도 하고 또는 폭로도 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